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제3편의 제5장 담보물권의 서설과 유치권입니다. 먼저 서설을 보겠습니다. 담보물권의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인해서 채권에는 늘 불이행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죠. 그리고 채권에서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지배합니다.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그리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보유하고 싶어 합니다. 채권자의 이러한 요구에 대한 응답이 바로 채권 담보입니다. 이 채권 담보에는 보증채무, 연대채무와 같은 인적담보도 있지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인적담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의 수를 늘리는 방법에 의한 채권 담보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채무자가 모두 무자력이 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안전한 담보제도가 요구되는데 그것이 바로 물적담보, 즉 담보물권입니다.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지배하는 방법으로, 직접 지배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민법은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보물권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먼저 발생 원인에 의한 분류인데요. 법정 담보물권과 약정 담보물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하는 담보물권입니다. 유치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약정 담보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담보물권으로서 질권, 저당권이 그 예입니다. 물론 질권이나 저당권의 경우에도 특별 규정에 의해서 특별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 효력에 의한 분류입니다. 우선 유치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인데요. 물건의 점유를 빼앗는 담보물권입니다. 유치권과 질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채권 만족을 얻을 때까지 채권자가 이 물건을 점유하면서 돌려주지 않는 거죠. 다음으로 우선 변제적 효력의 담보물권인데요. 물건의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담보물권입니다. 만약에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담보 목적물을 경매하고 경매 대금으로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이죠. 질권과 저당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는 전형담보와 비전형담보를 보겠습니다. 전형담보라고 하는 것은 설정적 승계 방식에 의한 담보물권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있고 채권자에게 담보물권이 설정되는 것이죠. 민법이 정하고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모두 전형담보입니다. 반면에 이 비전형담보라고 하는 것은 이전적 승계 형식을 취합니다. 비전형담보에 속하는 양도담보를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A가 B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이 A 소유의 갑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합니다. A가 B에게 차용금을 반환하면 B는 A에게 다시 갑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를 해주고, 반환하지 않으면 B가 그대로 갑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즉 갑토지의 소유권 자체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담보물권이죠. 우리가 매매 쪽에서 공부한 환매, 이것도 비전형담보의 일종입니다. 이 비전형담보는 전형담보물권의 이 제도의 불편을 느낀 거래계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입니다. 민법은 전형담보물권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법에서 비전형담보도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담보물권의 특질을 보겠습니다. 우선 부종성입니다.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을 전제로 해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은 담보물권도 소멸합니다. 그래서 부종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립에 관한 부종성, 또 소멸에 관한 부종성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유치권과 같은 법정담보물권에서는 이 부종성이 엄격하게 관철되지만 약정담보물권의 경우에는 상당히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질권과 근저당 같은 것이 그 예입니다. 이 근질이나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액이 0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계속적 거래에서는 일시적으로 채권액이 0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게 소멸하게 되면은 다시 담보권을 설정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지요. 이런 점에서 근질, 근저당과 같은 제도가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반성입니다. 피담보 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따라서 이전되는 성질입니다. 그런데 담보물권의 수반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피담보 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 양수인은 담보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이 담보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물상대위성입니다. 물상대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담보 목적물이 멸실, 훼손되더라도 그 교환 가치를 대표하는 대표물이 존재하는 때에는 담보권은 그 대표물, 예컨대 보험금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보상금 청구권 같은 것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대표물 위에 존속한다는 것입니다. 민법은 질권에 관해서 물상대위를 규정하고 이것을 저당권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 물상대위성은 담보물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는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것은 담보권자가 담보물에 대한 추급이 불가능한 경우, 가령 멸실, 훼손, 공용징수 같은 경우에 담보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목적물의 교환 가치가 구체화한 경우라 하더라도 담보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추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질권이 설정된 후에 질권 설정자가 질물에 대해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의 방법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이전한 대가로 매매대금을 받았더라도 질권자가 그 매매대금에 대해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권자는 매매 목적물 자체에 대해서 여전히 질권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물상대위의 행사 요건으로서 342조는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 또는 인도를 받은 후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과의 구별이 곤란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까지 질권자의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은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압류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담보물권의 우선변제적 효력과 채권자 평등의 원칙의 접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가분성입니다.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 전부의 만족이 있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의 2분의 1을 이행했으니 담보 목적물의 2분에 대해서는 담보권이 소멸한 것으로 하겠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채무자의 주장은 수용될 수 없는 거죠.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선 변제권이 있는 담보 물건의 경우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채무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 경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간략하게라도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충 학습에 그 내용을 소개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한다면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 개시 결정이 있게 되고 매각이 있게 되고 매각 허가 결정이 나게 되면은 이 매각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채무자가 채무 이행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담보권자는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가 실행되고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제2절 유치권을 보겠습니다. 먼저 개념을 보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A가 자기 시계가 고장이 나서 B에게 수리를 부탁했습니다. B는 A가 수리비를 지급할 때까지 그 채권이죠.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을 때까지 그 시계를 점유하면서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 이 B의 권리가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의해서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담보물건입니다. 유치권은 유치물의 반환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변제를 강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채권 담보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목적물의 교환 가치를 직접 지배하는 질권 또는 저당권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치권도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을 보유하지만 물상대위성은 없습니다. 물상대위성은 우선 변제권을 전제로 하는 효력이기 때문이지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보겠습니다.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이 되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라도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사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점유입니다. 타인 소유물에 대한 점유여야 합니다. 유치권의 객체는 타인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입니다. 점유는 계속되어야 하며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도 소멸합니다. 그러나 점유 침탈의 경우에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해서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점유보호청구권의 효력이죠. 그 다음에 점유의 적법성입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점유가 정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도둑이 도품의 비용을 들이더라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목적물의 점유가 불법성을 띠는 경우에도 유치권의 성립을 승인하는 것은 불법 점유의 계속을 용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요건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결련관계의 존재입니다. 결련관계라고 하는 것은 피담보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그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는 매우 복잡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에서는 통설의 입장에서 소위 기준 이원설을 소개하는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준 이원설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경우에 결련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피담보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입니다. 물건을 위해서 지출된 비용에 대한 상환청구권, 또 물건의 하자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같은 것이 그 예입니다. 채권이 목적물을 원인으로 해서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이 목적물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목적물과의 견련 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령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는 임차인의 권리는 임차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임차물에 관해서 발생한 권리가 아니죠. 관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한 보증금에 반환 청구권은 그 임차물을 원인으로 해서 생긴 채권이라고 볼 수가 없죠. 따라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임차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담보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입니다. 동일한 법률관계의 예로서는 이러한 예를 들 수 있겠고요.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이러한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도래라는 요건입니다. 이 요건은 질권이나 저당권에서는 이 단순한 담보물권의 행사 요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립 요건은 아니죠. 그러나 유치권에 있어서는 성립 요건입니다. 왜냐하면 목적물의 유치 자체가 유치권의 경우에는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유치권 발생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건입니다. 당사자 간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내용의 특약이 있다면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유치권의 효력인데요. 이 중에서 먼저 유치권자의 권리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물의 유치인데요. 유치권자는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의 소유권이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속하는 때에도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유치하고 있더라도 시효 중단 사유가 없어서 채권이 소멸하면 부정성으로 인해서 유치권도 소멸하죠. 유치권에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유치권은 사실상 매우 강력한 권리로 작용합니다. 채무자나 제3자가 목적물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유치권자에게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유치권은 실제에 있어서 결코 유치한 권리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매 청구권과 간이 변제 충당입니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간이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입니다. 제322조 2항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 평가에 의해서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으로는 유치물로부터 과실을 수취해서 채권의 변제 충당하는 경우인데요. 323조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물로부터 과실이 발생한 경우 그 과실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다음으로 유치물 사용권입니다.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소유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용 상환 청구권입니다.
유치권의 경우에도 타인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상환 문제가 나오겠죠. 이 필요비와 유익비에 관한 유치권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325조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비용 상환 청구권의 일반 체계 그대로지요. 여러분들이 법전의 내용을 보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치권자가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은 유치물 위에 다시 유치권을 취득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비용을 상환하지 않는 한 계속 유치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유치권자의 의무를 보겠습니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목적물을 점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합니다. 유치권자가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게 되면은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